한양여자대학교 바이오생명공학과 이재원 교수라고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강연장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발표에 앞서서 이렇게 대중 강의는 제가 처음 해보는데 연구재단이랑 또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이렇게 기회를 제공해 주신 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분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몸속 작은 친구들, 장내 미생물이 바꾸는 건강 이야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이제 공지를 듣고 왔는데 다양한 그 연령대와 다양한 학생들이 계시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강연 준비하면서 어떤 지식 수준에 맞춰서 강연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하여튼 부족함이 많아도 너그러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면서 굉장히 좀 설레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제가 공부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래도 뭐 사회나 또 대학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었는데 제가 이제 지역의 커뮤니티에 계시는 분들께 그래도 이런 지식들을 전달할 수 있다는 마음에 굉장히 기분 좋게 왔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제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지금 한국이나 또 세계에서 이 관련된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미생물입니다. 지금 연령대 학생들께서는 미생물의 그 미자가 한문에서 온 그 작을 미자라는 걸 알기 힘들 텐데, 미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생물이고요. 그래서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생물이고 우리가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생명체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미생물의 사이즈는 1마이크로미터에서 한 10마이크로 정도 되는 정도의 사이즈의 미생물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다루고 있는 미생물은 대장균이라고 하는 미생물과, 대장균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죠? 식중독을 많이 일으키는. 근데 대장균이 굉장히 또 좋은 역할도 많이 하는 미생물인데, 대중들한테는 이제 대장균은 안 좋은 미생물이야 이렇게 많이 인식이 돼 계시는데, 대장균이라는 미생물을 제가 연구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효모, 저희가 어른분들 많이 잘 아실 텐데 막걸리에 저 미생물이 들어가서 막걸리에서 술을 만들어내는,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조금 어려운 말로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지에라고 하는 미생물을 저희가 연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만 평면으로만 보여드리면 학생분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유튜브에 짧은 클립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얼마 정도의 사이즈의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보면 0.03 마이크로미터가 바이러스예요. 점점 커질 거예요. 여러분, 감기 독감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0.1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미생물보다는 바이러스가 훨씬 더 작은 사이즈고요. 아직까지 바이러스예요. 그 다음에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거는 대장균이나 미생물에 서식하는 바이러스예요. 그 사이즈도 한 0.2 마이크로미터. 스몰폭스는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예요. 그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미생물들인데, 스트레프토코커스 락토바실러스가 저 바이러스보다 훨씬 큰 사이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장균은 2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드블러셀은 적혈구고요. 적혈구가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효모가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장균보다는 훨씬 큰 미생물입니다. 그리고 저희 피부에 있는 세포, 그다음에 정자, 그다음에 꽃에 있는 화분들 사이즈가 저 정도고요. 여기 뉴런, 신경세포 정도가 사이즈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인지하는 게, 미생물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두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보통 이제 미생물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실 때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실 거냐면, 감염성 질환을 많이 미생물들이 일으켜요. 그래서 대표적인 병원성 미생물들은 어떤 게 있냐면
마이클로박테리움 튜머큘러스라고 시스라고 하는 미생물이 있는데 어른들 분들께서는 잘 아실 텐데 예전에 한국에 이제 70년대 80년대에 결핵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폐에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들이 저런 마이크로박테리움 튜머큘러스라고 하는 미생물들이 많고요. 그다음 너무나 잘 아시는 바이러스도 미생물의 하나의 종류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많이 잘 아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식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미생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캔에 들어있는 그 식품에서 서식하면서 독소를 내는 물질이 있는데 조금 말이 어려운데 크리스디움 보툴리눔이라고 하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미생물이 독소를 일으키면 그 만들어낸 독소를 저희가 섭취를 하게 되면 신경이 마비가 돼요.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미용에 좀 관심이 많은 분들 계시면 여러분 보톡스 아시죠? 그 보톡스가 크리스티움 보툴리눔이라고 하는 미생물에서 만들어낸 독소를 가지고 만든 의약품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거티브하다고 생각하지만 미생물이 만드는 독소 가지고 지금 이 미용에 관련된 의약품도 만들고 있는 좀 아이러니하고 좀 재밌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조금만 제가 설명드리면 여러분 신경이 전달될 때는 어떤 화학적인 물질이 나오냐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요. 그럼 이 아세틸콜린이 시냅틱 베시클이라고 하는 베지클, 저 둥그런 이 그냥 영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둥그런 주머니에 그 움직이고 같이 운반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둥그런 이 주머니가 이제 신경세포에 오면 이렇게 함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붙으면서 합체되면서 이 안에서 화학적 물질이 밑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 화학적 물질이 전달되면서 저희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가에 주름이 생긴다는 의미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분비되고 그 분비돼 가지고 근육이 움직이면서 눈가에 이제 주름이 생기는 건데, 저 크리스티움 보툴리눔에서 나오는 보툴리눔 독소라는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둥그런 주머니가 신경세포에 함입이 못 되도록 막아주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근육을 움직이라고 신호를 보내도 이 신호가 전달이 안 되니까 근육이 안 움직여지겠죠. 그러니까 주름이 펴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양을 굉장히 정밀하게 조절하고 하니까 의약품을 쓸 수 있는 거지, 저희가 캔이나 이런 식품에서 이 미생물이 만들어낸 독소를 그냥 섭취하게 되면 신경마비가 우리 몸에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미생물이긴 해요. 그래서 미생물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이런 미생물의 네거티브한 부분들을 막거나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케어하시는 쪽에 연구를 하시는 연구자분들이 계시고, 네,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떤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미생물에서 장내 미생물 중에서 유용한 미생물과 유용하지 않은 미생물이 있긴 한데, 유용한 미생물들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장 안에서 우리가 잘 소화될 수 있도록 소화 효소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이 면역 반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절도 해주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냐면 발효식품을 만들 때에도 이 미생물들이 역할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애가 어떤 애들이 있냐면 김치도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요거트도 있고 뭐 잘 아시는 된장도 있고 치즈도 있고, 이런 발효식품들은 다 미생물들이 그 안에서 자라면서 만들어내는 유용한 성분들로 인해서 이 발효식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맥주도 비어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데요. 산업이랑 생명공학 분야에서 미생물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미생물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효소도 만들어낼 수 있고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도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분들 뭐 부모님이 많이 드시는 비타민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값싼 재료를 바탕으로 저 미생물을 이용해서 비싼 물질을 만드는 데 관심이 많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예전에 인슐린을 어떻게 뽑으셨는지 아세요? 인슐린 혈당을 낮춰주는 의약품인데 그 인슐린을 예전엔 좀 잔인한 방법으로 돼지에서부터 돼지를 죽여서 그 인슐린을 추출해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뭐 물론 가치를 놓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사람을 살리자고 돼지를 엄청 많이 죽여야 되는 그런 비윤리적인 행동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대장균이라고 하는 미생물에서 발현해가지고 우리가 인슐린을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저희 인슐린을 맞으셨는데 다
지금 생각해 보면 대장균을 통해서 다량으로 만들어낸 인슐린을 맞으셨던 것 같고요. 백신도 미생물 통해서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 맞으시는 성장 호르몬도 지금 미생물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미생물 사이드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지를 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자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DNA는 들어보셨죠? 그죠? DNA는 우리 몸에서 유전 물질의 기본적인 물질인데 이 DNA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비약적으로 엄청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어떤 유전자에 있는 DNA들을 서열이라고 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뭐 A, C, T, C 이런 DNA 순서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 순서들을 잘 읽어내지를 못했어요. 그걸 잘 읽어내지를 못하니까 어떤 유전자가 어떤 서열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기술이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어떤 유전자가 어떤 서열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어떤 서열을 보게 되면 아, 이 서열은 어떤 유전자를 암호화하는 거구나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발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충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게 뭐 아니면 기억해 보시면 좋은 게 이제 7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DNA에 있는 서열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아, 이게 A구나, C구나, T구나, C구나. 근데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2000년도쯤 되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사람에 있는 유전자의 서열들을 읽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어른분들께서는 좀 아시겠지만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휴먼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2000년도에 굉장히 활발히 일어났어요. 그게 일어나서 여러분들 지금 암이 걸리셔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대부분의 유전자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의학적으로 엄청 많이 발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000년 2010년, 2012년도에는 굉장히 긴 유전자의 서열들도 저희가 읽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어떤 유전자의 기능들을 저희가 예측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미지에 아무것도 모르는 A, C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서열들을 봤을 때 아, 얘가 당뇨병을 일으키는 유전자야. 얘가 심장병을 일으키는 유전자야.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저희가 원래는 몸 안에서 저 DNA를 합성하잖아요. 근데 몸 밖에서 DNA를 합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기술이 발전해서. 그럼 어떤 일을 저희가 해볼 수 있냐면 바깥에서 어떤 유전자를 합성해가지고 다른 생명체에다가 넣어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럼 굉장히 큰 일이에요. 예전에는 어떤 생명체 안에서만 저 복제되고 그다음에 합성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밖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립하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서열들은 생명체에 도입을 못했었는데 지금은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밖에서 내가 원하는 유전자가 있으면 그 유전자를 합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우리가 미지의 어떤 생명체에다가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할아버지가 그 일을 했는데요. 굉장히 유명하신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제이 크레그 벤터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 할아버지가 하신 일은 뭐냐면 한 400개 정도 되는 유전자를요. 바깥에서 합성하고 난 다음에 그 합성했던 유전자를 미생물에 넣어서 이 세상에 아예 없는 인공적인 미생물을 만들어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어떤 미생물이 어떤 물질을 만들고자 계획하고 있다면 그 계획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바깥에서 유전자를 합성해가지고 미생물에 넣어줘서 그 미생물이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들을 우리가 다른 유기체나 다른 생명체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뒤에 또 조금 설명드릴 텐데 이제까지의 세상들은 뭐 특히 공산품이나 이런 제품들은 다 어디에서 왔냐면 석유 베이스로 왔습니다. 석유 화학공학을 통해 가지고 석유 베이스에서 뭘 만들어냈다면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은 아니잖아요. 석유는 어차피 고갈될 거고 환경은 오염되고 있고 CO2의 발생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거 말고 바이오 베이스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미생물을 통해서 세상이 바뀔 수 있는 패러다임이 한번 바뀌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나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크리스피알 캐스9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을까요? 크리스피알 가위
뭐 편집 가이, 크리스피어 가이 이런 가이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이 2020년도에 화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았던 두 분의 여성 과학자분이 계세요. 엠마누엘 샤르피엥이라고 하는 분과 샤르티엥이라고 하는 분과 제니퍼 도우나라고 하는 여성 과학자분이 계신데, 이 두 명의 여성 과학자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어떤 이런 유전자의 서열이 있으면 내가 어떤 유전자 서열의 특정 부위를 딱 지정을 하면 그 특정 부위에 가서 이 유전자를 절단하거나 이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위가 생겼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암이 생길 때요, 어떤 유전자의 모든 부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염기 하나가 바뀌고 염기 두 개가 바뀌고 이렇게 작게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뀌어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유전자를 이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저희한테 생겼잖아요. 그러면 어떤 암 환자가 있는데 암 환자의 유전체를 쭉 읽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당뇨병을 일으키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하나 두 개 생겼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향후에 어떤 일, 지금은 아직은 안 돼요. 유전자 편집 가해로 여러 가지 규제와 제약이 많아서 지금은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그 유전자의 특정 부위에 딱 이 가위가 가서 그 부분을 정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지금 개발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약적으로 DNA에 읽는 것과 쓰는 것과 그다음 편집하는 기술들이 엄청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합칠게요. 처음에는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DNA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전통적인 미생물 학자들은 어떤 일을 했었냐면, 그냥 미생물들 발효해가지고 미생물에서 어떤 물질 나오는 거를 그냥 먹거나 아니면 그걸 그냥 이용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없는 미생물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못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DNA를 합성하거나 DNA를 쓰거나 편집하는 기술들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없는 미생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요즘에 통틀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생물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생물학이라는 거는 synthetic biology라고 하는데, 이제 크게 영어로 써놓긴 했는데 제가 쉬운 말로 바꿔드리면, 유효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생물체가 새로운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 저희가 조작하거나 저희가 엔지니어링 하는 거를 우리가 합성 생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처음으로 이 합성 생물학의 기초가 되는 그 텀을, 그 단어를 만들어내신 분이 2001년도에 만들어내셨는데, 이분의 논문에서, 연구 논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제일 왼쪽에 와일드탑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세상에 있는 미생물이에요. 근데 세상에 있는 미생물이 여기 보시면 X라는 물질을 더 많이 만들고 Y라는 물질을 조금 적게 만들어요. 근데 과학자나 아니면 공학자가, 아, 나는 X라는 물질을 좀 적게 만들고 싶고 Y라는 물질을 좀 더 많이 만들고 싶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이 미생물들을 조작하고 엔지니어링 한다 하는 그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런, 그러면 학문적인 게 개발됐을 때 어떻게 응용이 될까를 많이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두 가지의 메인 카테고리를 가지고 설명드릴 텐데, 첫 번째는 서스테이니빌리티라고 하는데, 이거 한국말로 바꾸면 지속 가능한 사회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70년대, 80년대에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울산 여수를 통해서 화학 공학이 엄청 많이 발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학공학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이오 연료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그 석유로부터 어떤 플라스틱을 만든다던가 공산품을 만드는 일들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일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속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보고자 했고,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바이오 연료를 만들거나 화학 물질을 만들거나 음료를 만들거나 식품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연구들이 한 20년 정도 진행되어 왔고, 최근에 어떤 연구를 하냐면 이 합성 생물학이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능성 식품 소재들을 미생물을 통해서 만들다던가 아니면 의약품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미생물이 치료제로서 역할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거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우리 일상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조금 아시면 이제 교육하실 때나 여러분들 또 어디 가서 이렇게
의견을 나누시듯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고 왔는데 합성생물학 기술을 이용해서 산업적으로 적용하는 거에는 첫 번째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버거킹에서 플랜트 버거라는 거를 최근에 출시를 했던데 혹시 아시나요? 한번 혹시 드셔보신 적이 계실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똑같은 원리인데요. 저희가 고기를 먹는데 자꾸 동물들을 없애야 되고 동물들을 사육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시는 비건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 그러면 버거에 있는 패티도 식물을 통해서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식물로 만들었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식감도 좋고 다 좋은데 식물로 콩으로 만들었던 고기는 지금 저희가 버거킹에서 만약에 버거를 먹는다고 하면 주시라고 하는데 이런 육즙이 나와가지고 그 육즙의 그런 맛도 있잖아요. 근데 콩으로 고기를 만드니까 그 육즙에 대한 그 갈급함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육즙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는 대두 레그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들었냐면 햄이 들었는데 철 약간 그 피맛 있죠. 그 피맛 성분을 가지고 있는 헤모글로빈이 들었는데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 앞에 대두라는 얘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콩의 뿌리에서 레그 헤모글로빈을 추출했었어요. 근데 말만 들으셔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수율이 낮을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콩뿌리에서 얼마의 레그 헤모글로빈을 추출해낼 거며 그걸 추출해가지고 또 저게 넣어야 되는데 엄청 양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레그 헤모글로빈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저 피치아 페스토리스 이 미생물의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저 효모 미생물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저 레그 헤모글로빈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그 콩고기 위에다가 뿌려봤더니 간능 평가란 걸 해요. 식품을 만들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패널 분들을 모시고 맛이 얼마나 다른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 저는 이제 미국에서 좀 오랫동안 살았는데 미국에서는 버거킹에 저 레그 헤모글로빈을 이용했던 그 패티를 쓰고 있는데 한국에 제가 버거킹을 찾아봤더니 한국에서는 그냥 대두로만 만들었던 그 콩고기로만 만든 거 쓰고 레그 헤모글로빈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마 유전자 조작을 했던 미생물에서 발생했던 물질이니까 한국에서 아마 규제 때문에 아직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아마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 어떤 것까지 생각하고 있냐면 여러분 혹시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배양육이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소고기를 동물을 사육해서 동물을 도살해서 얻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동물 세포를 키운 다음에 그 동물 세포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레고 헤모글로빈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실제 고기랑 비슷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격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직까지는 소에서 얻었던 소고기보다는 굉장히 비싸요. 그 아무도 안 사 드시겠죠? 아직까지는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늘 그렇잖아요, 여러분. 삼성폰이 새로 나오면 굉장히 비싸다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프라이스가 내려가는 것처럼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저희가 또 국가에서 연구비를 많이 주시면 연구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점점 가격이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어떤 게 있냐면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백혈병 치료제로도 우리가 합성생물학을 이용해요. 그래서 혈액암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혈액암이라고 하는 거는 몸에 있는 T세포나 B세포 같은 우리가 림프구들이 있어요. 항체들이 있는데 걔들이 암화된 게 혈액암입니다. 그러면 이런 암세포들이 나왔는데 이런 암세포 치료제로서 우리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주변에 뭐 힘든 얘기지만 혈액암이 계시면 이 카티라고 하는 치료제에 대해서 들어보셨던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저 주변에 계신 분이 혈액암이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 카티 치료제에 대해서도 많이 듣고 있는데 이 치료제에 대해서 좀 드리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정상 T 세포는요 암세포를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통행증을 내놔 이래요. 너 신분증을 보여줘 이래요. 그럼 네가 정상세포인지 암세포인지 신분증을 보여줘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이 뭐냐면 암세포에 있는 저 펩타이드라고 하는 단백질 조각이 있는데 그 단백질 조각을 제시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 T세포가 그 단백질 조각을 보고 얘가 암세포인지 정상세포인지 구분한 다음에 암세포면 공격을 하고 정상세포면 보내줘요. 그 일을 해요. 근데 이 암세포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신분증을 내나 이러면 신분증을 안 내놓고 도망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장 신분증을 내 가지고 정상세포인 것처럼 위장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암세포를 이기려면 암세포보다 더 똑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잘 이렇게 변경을 못하는 부위를 인지하는 부위를 여기다가 앞에다가 달아놔요. 그럼 암세포의 표면에 예를 들어서 뭐 CD20이라고 하는 뭐 이런 신호가 있다, 시그널이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그 CD20을 감지할 수 있는 앞에 요 수용체를 달아놔서 CD20을 딱 감지하면 얘가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T세포는 생겨 먹은 게 암세포에 있는 펩타이드만 인지하게 돼 있는데 CD20이라는 걸 인지하게 되려면 쟤를 조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합성생물학이라고 하는 기술이 거기에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혈액암 한우분들한테는 이 카티라는 치료제가 빛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혈액암은 재발이 엄청 자주 되는 암이라서 그래서 이 치료제로서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일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어떤 여러분 플라스틱 문제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달 음식 배민 뭐 쿠팡 이츠 여러 군데에서 저희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 여러분들 뭐 분리수거는 하시지만 그 플라스틱을 어떻게 하는지 여쭤봤더니 중국에다가 돈을 내고 판대요. 중국에다가 돈을 내고 버린대요. 파는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버린대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 같은 연구자들이 저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발현하는 미생물들을 개발하면 미생물들한테 저 플라스틱을 주면 저 플라스틱 분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역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예전에 저희가 많이 맞으셨던 코로나 백신은 이제 모더나에서 나오는 mRNA 베이스의 백신을 많이 맞으셨을 거예요. 그럼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mRNA는 굉장히 불안정해서 마이너스 80도에 냉각되어 있는 그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꺼내 가지고 병원에서 주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이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들은 상관없어요. 저희가 국가의 세금으로 그런 것들 사가지고 와가지고 백신을 맞으면 되는데 생각해 보시면 저희는 잘 사는 나라지만 세상에 못 사는 나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국가에서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런 백신을 만들면 그걸 갖고 와야 되는데 갖고 올 수 있는 비용이 없어요. 비행기를 통해서 그 냉각 시설을 갖고 올 수 있는 비용이 없으니까 저희 연구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된 거에 미생물들이 코로나 백신에 그 항체를 유도할 수 있는 물질을 발현하는 애를 발현하면 저렇게 알약 형태로 먹으면 코로나 백신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게 일상에서 합성생물학이 이렇게 침투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게 먼 얘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가까운 얘기고 또 지금 여러분들 바이오로직스, 바이오에픽스, 뭐 셀트리온 굉장히 유수의 이 첨단 바이오 업체들이 한국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견주어 봤을 때에도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진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각광받을 만하다. AI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AI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하는데 AI도 중요하죠. 근데 AI를 싫어하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AI를 싫어하면 첨단 바이오도 굉장히 좋은 분야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저 마음 한구석이 저는 이걸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좀 얘기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대중 강의를 할 때 꼭 말씀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합성생물학이라는 걸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생물학이라는 거는 원하는 기능을 가진 유기체를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차를 조립하는 거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현대자동차에서 차 하나 조립할 때 완제품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컨베이어 벨트 라인을 지나가면서 로봇들이 그냥 하나씩 붙이잖아요. 부품들을. 그것처럼 저희가 예전 생물체 큰 단위 하나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생물체를 하나의 부품이 연결되어 있는 완성품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부품들을 저희가 합성해서 조립한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예전에는 이제 이 기술력이 많이 없을 때에는 있는 미생물에다가
저렇게 가위 같은 유전자 가위를 통해 가지고 없애기도 하고 조금 바꾸기도 했다면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원래 미생물에다가 조금 조작하니까 새로운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미생물이 아니니까 자꾸 원래 자기의 기질들이 발현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감히 사람을 개조할 수 있을까요? 교육하고 훈육하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개조는 못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지금 저 미생물에다가 어떤 일들을 많이 해도 원래 저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데 제한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연구는 어떻게 했냐면 아예 새로운 미생물들을 우리의 목적에 맞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편집하기도 하고 하는 기술들을 이용해서 완전 베이직 작은 부품에서부터 큰 부품으로까지 이렇게 합성하는 방향으로 연구의 중심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저희가 최신 이 첨단 바이오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 이제 크게 연구하는 거는 DBTL이라고 하는데 설계하고 구축하고 시험하고 학습합니다. 그래서 모든 실험이 다 이렇게 진행되긴 하는데 처음에 설계는 뭐냐면요. 제가 A라는 제품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A라는 제품이 만들었는데 뭐가 필요한지를 쭉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게 설계의 단계고요. 구축의 단계는 그러면 A라는 부품, B라는 부품, C라는 부품, D라는 부품을 준비해요. 그 단계가 구축 단계예요. 그 다음에 저 구축이 되고 나면 이제 만들어진 미생물이 좋은 애인지 안 좋은 애인지 테스트해야 되잖아요. 그게 테스트하는 거고 테스트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원래 원했던 뭐 목표치에 달성하는지 안 하는지를 평가하고 만약에 부족했다면 어떻게 개선할지 하는 단계가 학습 단계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하나 굉장히 새로운 인프라가 하나 나오는데 바이오 파운드리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바이오 파운드리가 뭐냐면 저 로봇이 등장을 해서 예전에는 저 구축하는 단계가 이제 저같이 저 교수는 저 연구실에 있는데 연구실에 있는 대학원생들한테 부탁을 하면 대학원생들이 저희 일을 굉장히 늦게까지 밤새워 가면서 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연구가 진행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자동화된 기계 로봇을 이용해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간단히 하나 보실게요. 지금 연구실에서 손으로 하던 일들을 최근에 다 저런 식으로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요 바이오 파운드리 매니저예요. 그럼 저분이 컴퓨터 언어로 코딩 언어를 이렇게 제작을 하면 그 언어에 맞춰서 기계들이 한 단계 한 단계씩 자동으로 움직여요. Robotic platforms enable complex synthetic biology workflows without human intervention, performing the work of many manual researchers while eliminating the common mistakes of manual research.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연구 단계에서 굉장히 소량의 일들만 하던 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량으로 할 수 있게 되죠. 여기까지만 일단 보도록 할게요. This integrated automated platform consists of more than 20 networked instruments linked together via central robotic arm. With 2 TCAN robotic liquid handlers and a Beckman Coulter Echo acoustic liquid handler. 제가 시간을 보고 좀 당황했습니다. 벌써 35분 흘렀네요. 그 뒤에 많은데 그래서 제가 조절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요. 혹시 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동화된 회사에 계시거나 하면 이게 뭐 별다른 일이 아닐 수 있는데 저희 같이 이 바이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자동화된 로봇이 굉장히 큰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늘 얘기했을 때 바이오는 산업적으로 안 돼, 스케일업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화학공학자들한테. 근데 최근에 이렇게 자동화된 플랫폼이 생김으로 인해서 정말로 한번 겨뤄볼 만하고 바이오라는 산업이 정말로 커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합성생물학의 연구 사이클은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요리를 개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레시피를 쭉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빌드한다는 거는 재료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요리를 이제 조리를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테스트하는 거는 이제 주방장이 맛을 본다 생각하시면 되고 맛을 보면 당연히 피드백이 오니까 그거에 따라서 맛을 개선하려고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학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파운드리라는 거는 우리의 R&D 속도를 굉장히 빨리 증가시켰고, 지금 기존에 제가 그려놓은 이 그림은 저희 대학원생들한테 시키면 이렇게 걸려요. 1시간, 2.5시간, 1.5시간, 3시간, 그 다음에 오버나잇 하루 종일. 근데 사람이 하면 이렇게 많이 걸리는 일들이 이런 기계들을 통해서 하면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럼 저희 학교에 제가 이제 제 연구 분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보니까 2가지 연구 주제를 준비해 왔는데 2개 다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고, 첫 번째 연구 주제는 스킵을 하고 2번째 연구 주제를 말씀드리면 아마 1시간이 찰 것 같아요. 2번째 연구 주제를 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 해서 2번째 주제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희 성신여자대학교 합성생물학 연구실은 어떤 걸 연구하냐면 2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바이오틱스를 발굴하는 일을 하고요. 2번째는 미생물 치료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프리바이오틱, 프로바이오틱 구분해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데, 사회자분께서 프로바이오틱에서 말씀드렸는데, 프로바이오틱은 살아있는 미생물을 우리가 먹었을 때 그 미생물이 장내에서 유용한 역할을 하면 걔는 프로바이오틱스예요. 프리바이오틱스는 뭐냐면 장내에 있는 유용한 미생물들을 잘 자라게끔 해주는 그런 뭐 기능성 소재를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게 제품이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가 따로따로 구분된 제품도 있고요. 프리랑 프로가 같이 섞여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2번째는 요즘에 신규 언어인데요. 파마바이오틱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좀 설명드릴 내용은 대장암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치료제를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조금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장내 미생물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되냐면 뭐 상상이 잘 안 되시겠지만 40조 있습니다. 40조. 엄청 많은 숫자의 미생물들이 존재하고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수가 얼마냐면 30조 정도 돼요. 30에서 37조. 그러니까 사람에 있는 세포 수보다도 많은 미생물의 수가 장내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장내의 미생물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저울 위에다가 딱 올려 놓으면 얼마 정도 되냐면 1에서 2kg 정도 돼요. 근데 아까 미생물이 얼마나 있냐면 사이즈가 2 마이크로미터라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애를 40조 모아놓고 올려놓으면 한 1kg, 2kg 된다는 거니까 그 양이 엄청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미생물들이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미생물들 안에 있는 유전자들은 인간에 있는 유전자보다 훨씬 더 많아요. 100배 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연구하기에 무궁무진한 에어리어가 장내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혹시 진학을 앞두고 계시고 진로를 고민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망한 분야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장을 이렇게 확대시켜 놓고 보니까 굿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용한 미생물들이란 얘기예요. 소화효소도 만들고, 그다음에 몸 안에서 면역 반응도 유발할 수 있는, 좋은 면역 반응도 유발할 수 있는 좋은 애들이고요. 배드 박테리아라고 하는 물질은 뭐냐면 독소를 만들고 장의 출혈을 만들고 하는 그런 나쁜 미생물들이에요.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를 먹는 이유가 뭐냐면 장내에서 저런 유용한 미생물들의 수는 늘리고요. 장내에서 유해한 미생물들의 수는 줄이는 역할들을 해요. 그럼 프리바이오틱스의 조건은 뭘까요? 장내에 유용한 미생물들만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줘야 걔네는 잘 자라고 나머지 유해한 물질들은 안 자라겠죠.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는 키포인트는 어떤 물질을 개발해야 장내에 있는 유용한 미생물들이 잘 선택적으로 먹을 수 있을까라는 거를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익균하고 그럼 유해균을 조금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 유익균 같은 경우에는 단세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단세 지방산 모르셔도 돼요. 근데 지방산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 지방산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반응을, 좋은 면역 반응을 유도해요. 좋은 면역 반응이라는 걸 뭐냐면 몸 안에서 염증이 안 일어나게 하는 항염증 작용을 일으키는 면역 세포들을 얘네들이 유도해요. 근데 염증 세포를 유발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유해균이란 얘기죠. 그래서 독소를 생성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것들이 유해균이고요. 그 다음에 저런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세포가 사멸되게 돼요. 그럼 그 사멸된 자리에 괴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들이 장기적으로 놔두면 암이 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하고자 하는 거는 대장암이라는 걸 연구하는데 대장암도 같은 원리거든요. 그 대장에 염증이 굉장히 많이 지속적으로 유발되고 그러면 거기가 세포가 개사되고 사멸되고 그럼 그 자리에 암 세포들이 자라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미생물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재를 생산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게 뭐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괜찮아요.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그 수준은 왼쪽에 있는 셀로바이오즈, 락토즈, 글루코즈, 자일로즈, 갈락토즈는 굉장히 값싼 당들이에요. 값싼 슈가예요. 엄청 싼. 그리고 우리 자연환경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당들인데 오른쪽에 보시는 2피코실 락토즈, 다이피코실 락토즈, 뭐 진세노사이드 같은 물질들은 굉장히 비싼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미생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값싼 물질들을 값비싼 물질들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고 또 산업적으로 저런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미생물 치료제라는 거를 연구하는데 조금 여기 앞에서 제가 인트로만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 보시면 간이 여기 있고요. 간 밑에 쓸개가 있습니다. 요 쓸개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콜레스테롤로부터 담즙산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럼 담즙산이 역할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피자를 드시거나 지방이 많은 음식들을 드시게 되면 이제 요 담도를 타고 내려와서 위를 타고 내려오시고 12지장쯤 내려오시면 12지장에 센서가 있어요. 아, 지방이 있는 물질이 내려오는구나라고 감지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냐면 너 쓸개에 있는 담즙산을 일로 분비해라고 해요. 그러면 쓸개를 통해서 담즙산이 이렇게 분비가 되는데 담즙산의 역할이 뭐냐면 지방을 이렇게 감싸면서 잘 유화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소화 효소가 거기 가서 잘 작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는데 그러면 이제 요 담즙산이라고 생겨 있는 저 쓸개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산을 한국말로 하면 어떤 담즙산이라고 1차 담즙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1차 담즙산은 이제 위에서 내려오죠. 그 다음에 12지장 거쳐서 소장을 거친 다음에 소장이랑 간이랑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비되어 있던 담즙산들은 소장에서 간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만들었어요. 만들고 난 다음에 다 쓰고 나면 여기쯤 돼서 아 나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간으로 다시 돌아가요. 근데 늘 세상이나 사회나 말 안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5% 정도의 담즙산이 여기서 빠져나가서 원래 가야 할 곳은 간인데 대장으로 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대장에 있는 미생물이 하나 굉장히 중요한 미생물이 있는데 이름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 미생물이 1차 담즙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2차 담즙산이라고 하는 물질로 변환을 시켜요. 그러면 이 2차 담즙산이 나쁜 애인데요. 이 2차 담즙산이 장막에 있는 세포 핵이라는 데에 붙어서 핵 수용체에 붙어서 염증을 엄청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대장에서 2차 담즙산이 축적됨에 따라서 대장 내가 전부 다 염증이 엄청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증이 많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면역 세포들이 오게 되고 세포들이 많이 사멸되게 돼요. 그러면서 개사가 일어나서 여기에서부터 스물스물 대장암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저 콜릭 애시드가 1차 담즙산인데 1차 담즙산에서 나쁜 2차 담즙산을 만들지 말고 좋은 2차 담즙산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좋은 2차 담즙산이라는 건 뭐냐면 장막에 있는 핵수용체에 붙었을 때 염증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염증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일부의 1차 담즙산이 소량의 이런 나쁜 애를 만들지만 대부분 다 좋은 애로 전환이 되면 대장 내에 염증이 많이 완화가 되니까 대장암이 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은 뭐 보여드릴 수가 없고 여기 공개되는 강의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15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여기 내용도 너무 말씀드리고 싶고 한데 간단하게 요 슬라이드 한 장만 말씀드리고 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이거는 뭐냐면요. 뭐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이거는 이제 소재에 관한 얘기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에 관한 얘기인데
이 식품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연구들을 했대요. 그 모유를 먹였던 아이들하고 분유를 먹였던 아이들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성장이나 생장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모든 척도들이 모유를 먹었던 아이들이 건강한 거예요. 혹시 분유 주셨던 어머님들 죄책감이나 이런 거 갖지 마십시오. 저희 어머니도 저를 분유로 키우셨고 저희 아이도 분유로 키웠습니다. 다만 과학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도 죄책감을 가졌는데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죄책감 안 가져도 된다. 분유랑 모유는 거의 유사한데 하나 다른 점이 있는데 어떤 점이 다르냐면 여기 보시면 휴먼이라고 되어 있는 게 모유고요. 보바임이 소의 다른 말이라서 여기에 분유입니다. 그래서 올리고사카라이드의 함량이 많은데 올리고사카라이드 말이 어려운데 올리고사카라이드는 당들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게 올리고사카라이드인데 그게 굉장히 분유에보다 많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올리고사카라이드의 또 그것들을 프로파일링 해보니까 뭐가 많았냐면 퓨코즈라고 하는 당들이 많이 있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자들이 저기 락토즈라는 어떤 당에 퓨코즈가 있으면 뭔가 아이들이 잘 자라는데 좋은 영향이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어떤 연구들을 하게 됐냐면 이제 장내 미생물이 워낙 핫했으니까 이제 모유를 먹었던 아이들한테 장내 미생물들을 봤더니 분유를 먹였던 아이들보다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유용한 미생물 중에 하나였는데 그 유용한 미생물 중에 하나인 비피도박테리움이 훨씬 더 많이 서식하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 투퓨코실 락토즈라는 물질과 비피도박테리움이 많이 자라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미생물이 퓨코즈라고 달려있는 이 당들을 자기 몸 안으로 넣을 수 있고 저 당들을 자기의 그런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당이 유해한 미생물들은 성장하는 데 영향이 없고 유용한 미생물들이 성장하는 데 좋은 영향을 주니까 모유를 먹였던 아이들의 장내에서 굉장히 유용한 미생물들이 많이 증가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여기까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알아도 이거를 산업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어머님들 오시라고 해서 어머님들 모유에서 저 투에프리란 물질들을 추출했어요. 근데 가당치도 않죠, 여러분. 산업적으로 하려면 굉장히 많은 양들이 필요한데 이제 사람을 통해서 저 추출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이제 인지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소에서는 많이 없는데 양이나 다른 데에서 저 물질이 많지 않을까 해서 다른 동물들로부터도 찾아봤어요. 없었어요. 많이 없었고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도 만들어 보려고 했고 효소적으로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합성 미생물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물질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연구들을 쭉쭉쭉쭉 진행해서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굉장히 많은 양들을 만들어냈고 여러분들 임페리얼 아시죠? 임페리얼이라고 하는 분유 그 메일 우유에서 나오는 임페리얼이라는 분유에 실제로 튜피코실 락토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갓 신생아를 낳으셨거나 주변에 아시는 분이 계시면 뭐 회사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죄송한데 그 분유가 그런 물질이 있는 그런 분유입니다. 알겠죠? 홍보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제 연구하면서 그게 상품으로 나와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말씀드렸고요. 그 이전에 미국에서 시밀락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유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는 수년 전에 그것들을 넣어가지고 팔았었고요. 이제 한국엔 좀 천천히 오니까 미국보다는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그런 분유들을 팔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설명드렸는데요. 요까지는 제가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한 10분 그러면 네, 여기를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용한 담즙산 그 다음에 조금 배드한 담즙산 얘기를 조금 드렸었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아까 그림을 한 번만 더 상기시켜 주시고 10분 남았는데 집중력이 떨어질 시간인데 조금만 집중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차 담즙산인데요. 요 1차 담즙산에서 이제 2차 담즙산으로 갈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몸 안에서 만들고 있는 이 2차 담즙산은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요렇게 킹크드 꺾여 있는 모양으로 생겨 있습니다. 저게 평면상으로는 저렇게 생긴 하악 구조가 그냥 평평해 보이는데요. 늘 하악 구조는 입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꺾여 있는 형태로 생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알로디옥시 콜릭 애시드라는 거는 구조적으로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평평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이 좋은 담즙산이라고 하는 거는 수용체, 핵수용체에 붙었을 때 다른 핵수용체에 붙어서 염증을 많이 유발하는데 지금 좋은 담즙산이라고 하는 애들은 핵수용체, 다른 핵수용체에 붙어서 염증을 완화시킨다 그랬잖아요. 항염증 반응을 하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발견한 그 이유는 이 구조화된 걸 꺾여 있는 구조, 평평한 구조, 이 구조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핵수용체에서 다르게 인지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걸 조금만 더 그림으로 크게 보여드리면 이제 많이 지방 관련된 고지방 식이를 하시게 되면 1차 담즙산이 2차 담즙산으로 전환되는데 대장에서 그 2차 담즙산이 많이 생기게 되고 카테닌이라고 하는 핵수용체에서 염증 반응이 엄청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재조합된 미생물을 장내에 넣어줘서 1차 담즙산이 2차 담즙산으로 변환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2차 담즙산, 플랫한 평평한 2차 담즙산으로 전환해서 다른 핵수용체에서 항염증 반응이 일어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게 저희 연구의 끝이고요. 그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실험은 요거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무균 동물 실험이라는 걸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무균 동물 실험이라는 거는 어떤 실험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우리 미생물들을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 미생물들의 효과만 보려고 하면 우리가 동물의 원래 가지고 있던 미생물들은 없어야 제가 새로 넣어준 미생물들의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런 무균 시설에서 키우지 않고 이런 환경에서 그냥 쥐를 낳거나 아니면 뭐 돼지 같은 자돈류 같은 거를 놓게 되면 환경에 미생물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새끼 돼지나 새끼 쥐의 경우에도 장에 바로 미생물들이 점착되게 돼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조작해 놓은 아니면 제작해 놓은 미생물을 넣게 되면 우리의 미생물의 효과만 보는 게 아니라 원래 장내에 있는 미생물의 효과를 같이 보게 돼요. 그러면 결론 내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대학교나 이런 연구소에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데 무균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돼지가 있는데 요 돼지를 놓으면서 바로 이렇게 멸균되어 있는 조건에서 새끼들을 놓게 돼요. 그러면 그 새끼들은 우리가 미생물들을 조사를 해보면 장내에 미생물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제작해 놓은 미생물들을 돼지 입에다가 경구 투여해주게 되면 우리 미생물들이 내려가서 장내에서 점착이 되게 되고 그러면 아까 저희가 꿈꾸고 있는 1차 담즙산을 유용한 2차 담즙산으로 전환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연구 계획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는 저희 대학원생들하고 이 미생물들을 조작하고 그다음에 합성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이게 제작이 되면 다른 연구 기관들하고 협업을 해서 동물 실험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만든 미생물 치료제가 잘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저 이제 5분 남았는데 진로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강의 내용에 넣어달라는 부탁이 계셔가지고 또 제가 또 그러면 말을 잘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적어오긴 했는데요. 일단 지금 어린 학생들도 많이 오시고 학부모님도 많이 오셨으니까 교육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뭔가 특별한 걸 해줘야지, 특이적인 걸 해줘야지 그런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분야를 선택할 때 그 정보를 아냐 모르냐는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았는데 학생들이 이 정보를 알았는데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야 아닌 거야를 선택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게 부족한 제 생각이고요. 저는 아기가 어려서 아직까지 교육에 대해 생각이 많이 없는데 그게 제가 이렇게 교육을 받아오니까 누가 뭔가 강요하기보다는 이렇게 판이 열려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를 내가 판별할 수 있으면 그게 제 진로 선택하는 데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 2개가 있는데 그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고교 학점제 운영 지원 학예 동계 방학 캠프를 저희 학교의 다른 교수님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고등학생이 되시면 보니까 세상이 좋아져서 지원을 하시면 대학에서 학예 동계 과학 캠프라는 걸 참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어떤 걸 하시게 되냐면 저희가 이제 2박 3일이나 3박 4일 정도 프로그램을 저희가 디자인을 해놔요. 그러면 이제 학생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대학원생들하고 저랑 같이 실험도 해보고, 그 실험을 왜 하는지도 설명 좀 들어보고, 그러면서 내가 AI가 좋은지, 내가 첨단 바이오가 좋은지, 내가 뭐 자동차가 좋은지, 기계가 좋은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저한테 고등학생인데도 메일도 주세요. 교수님 이건 공부했는데 뭐 잘 모르겠다던가. 그럼 너무 저는 감사하죠. 그러니까 짧게 만났던 인연인데 저한테 메일도 주시니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학생도 계세요. 또 네, 학교를 들어오셨는데 요즘엔 자율 전공이 많잖아요, 여러분. 1학년 때는 전공을 안 선택하다가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대학 정원에 정확하게 퍼센테이지가 지금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20에서 15에서 25인가 그 정도의 비율은 저희가 자율 전공 학생들을 받아요. 그럼 그 학생들은 1학년 때 여러 가지의 전공 과목들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세요. 그때 좋은 게 뭐냐면 학부생 연구 참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에. 저희 학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도 동일한 방법이에요. 연구실에 들어오셔가지고 한 2달 정도, 3달 정도 학교에서 지원 돈 받으면서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 해보면서 난 이게 맞는 아이구나, 난 이게 맞지 않는 아이구나라는 걸 본인이 스스로 파악하게 돼요. 연구실 생활을 해보다 보면 연구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학부모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회생활이 반입니다. 연구생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학생인지 본인이 그것도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하고 내가 잘 지낼 수 있는 학생인지 그것도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썸이에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혹시 이제 키우고 계시는 그 자녀분들이 지원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2가지 프로그램을 제가 말씀드리고 저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